텍사스 휴스턴의 7월은 지옥이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화면 속 기온계가 43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제이슨 클락, 35살이고 7년째 에어컨 전문 리뷰 유튜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채널명은 Cool Truth Reviews인데 솔직히 말해서 요즘엔 전혀 쿨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문제는 제 작업실 에어컨이었습니다. 미국의 유명 브랜드 캐리어 제품이었는데 불과 3년 만에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냉방이 약해지더니 이제는 아예 따뜻한 바람만 나오고 있었어요. 수리기사가 와서 확인해보니 압축기 교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수리비가 새 제품 값의 70%나 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미국과 유럽 브랜드만 믿고 살았습니다.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같은 브랜드들이 당연히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이런 극한 더위에서는 미국 기술이 가장 안정적일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하지만 연속으로 고장나는 경험을 하다 보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업계 뉴스를 검색하다가 깜짝 놀랄 만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미국 냉동공조협회, 그러니까 AHRI에서 발표한 성능상 수상 명단이었어요. 제가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LG전자가 무려 6년 연속으로 이 상을 받았다는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AHRI 성능상이 얼마나 까다로운 상인지 업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아요. 73개 모델 전체가 제3자 기관의 엄격한 테스트를 100% 통과해야만 받을 수 있는 상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회사가 6년 연속이라니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발견한 자료였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에너지스타 최우수 파트너상을 11년 연속으로 받았다는 거였어요. 549개 기본 모델이 EPA 에너지스타 규격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뭔가 실질적인 기술력 차이가 있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저는 급하게 컨슈머 리포트의 최신 에어컨 평가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상위 10개 제품 중에서 한국 브랜드가 7개나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LG와 삼성이 번갈아가며 1위부터 7위까지를 독식하고 있었어요. 특히 제 눈길을 끈 건 극한 온도 테스트 결과였습니다. LG의 듀얼 인버터 압축기는 65도까지의 극한 온도에서도 정상 작동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65도요? 우리 텍사스 여름이 43도 정도니까 그보다 훨씬 더 극한 상황에서도 버틴다는 얘기였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국 제품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물론 스마트폰이나 TV는 훌륭하다고 인정하지만 에어컨 같은 기계적인 제품은 미국이나 유럽이 더 앞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보니까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겠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중동 시장 자료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사막 지역에서 LG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리야드에 현지 공장까지 운영하면서 연간 100만 대를 생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막보다 더 극한 환경이 어디 있겠어요? 그 순간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문을 그냥 넘어갈 순 없었어요. 7년 동안 에어컨 리뷰를 해온 사람으로서 정말 한국 제품이 이렇게 뛰어난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날 아침 저는 신용카드를 꺼내들고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했습니다. LG 듀얼 인버터 에어컨 하나, 삼성 윈프리 에어컨 하나, 그리고 비교군으로 미국 브랜드 1개와 중국 브랜드 1개까지 총 4대의 에어컨을 주문했어요. 주문을 완료하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한국 에어컨이 정말 미국 제품보다 나을까? 아니면 그냥 마케팅에 속은 걸까? 텍사스의 지독한 더위 속에서 과연 어떤 제품이 진짜 실력을 보여줄지 정말 궁금해졌어요. 일주일 후면 모든 제품이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선풍기라도 틀고 버텨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이번 테스트가 제 7년 리뷰어 인생에서 가장 흥미로운 실험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에어컨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온 건 미국 브랜드 캐리어 제품이었어요. 익숙한 포장, 익숙한 디자인, 지난 7년 동안 수없이 봐왔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박스 무게만 해도 엄청났고 설치 매뉴얼도 두꺼운 책 수준이었어요. 그 다음날 중국 브랜드가 도착했는데 솔직히 기대는 별로 안 했어요. 가격이 절반 수준이라 비교군 정도로만 생각하고 주문한 거였거든요. 포장 재질부터 뭔가 아쉬운 느낌이었고 제품 설명서도 번역이 어색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한국 제품들이 연달아 도착했습니다. 박스를 보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LG 제품 박스는 깔끔하고 고급스러워 보였고
삼성 박스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 제품보다 확실히 가벼워 보였는데 이게 좋은 신호인지 나쁜 신호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첫 번째로 LG 제품을 개봉했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스티로폼 포장재가 정말 정교하게 제품을 감싸고 있었고 모든 부품이 각각의 자리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었어요. 35년을 살면서 이렇게 꼼꼼한 포장을 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제품 자체의 첫인상도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국 제품이 좀 투박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기능은 좋을지 몰라도 디자인이나 마감은 미국이나 유럽 제품보다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본 LG 에어컨은 정말 세련됐어요. 화이트 컬러의 라운드 처리된 모서리, 그리고 은은하게 들어간 LED 표시등까지 마치 애플 제품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삼성 제품은 또 다른 방식으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윈프리라는 이름답게 전면부에 수많은 작은 구멍들이 정교하게 뚫려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23,000개의 마이크로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디테일을 구현하려면 얼마나 정밀한 기술이 필요할까 싶었어요. 설치 과정에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미국 브랜드 에어컨을 설치할 때는 최소 3-4시간은 걸렸어요. 무겁고 복잡한 부품들 때문에 설치 기사 2명이 와야 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런데 LG 제품은 혼자서도 충분히 들 수 있을 정도로 가벼웠어요. 설치 매뉴얼도 정말 직관적이었습니다. 복잡한 전문 용어 대신 그림과 간단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평소 기계치인 제 아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실제로 설치하는 데 걸린 시간은 1시간 반 정도였는데 이전 경험과 비교하면 정말 혁신적인 수준이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리모컨이었습니다. 미국 브랜드 리모컨은 버튼이 30개 넘게 달려 있어서 사용법을 익히는 데만 며칠이 걸렸어요. 그런데 한국 제품들은 정말 심플했어요. LG는 필요한 기능만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삼성은 아예 스마트폰 앱으로 대부분의 조작이 가능했어요. 첫 가동을 시작하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미국 제품은 켜지자마자 우웅하는 큰 소리가 나면서 강력함을 어필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제품들은 정말 조용했어요. 특히 LG는 거의 소리가 안 날 정도였고 삼성은 바람 소리조차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용하고 가벼우면 성능이 떨어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에서 자란 저에게는 크고 시끄러운 게 강력하다는 인식이 박혀 있었거든요. 특히 텍사스 같은 극한 더위에서는 강력한 파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스마트 기능들도 처음엔 의심스러웠습니다. LG 띵큐 앱을 깔아보니 정말 많은 기능들이 있었어요. 원격 조작은 물론이고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필터 청소 알림, 심지어 고장 진단까지 가능했어요. 삼성 스마트행스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솔직히 이런 기능들이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냥 마케팅용 기믹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가격이 의외였습니다. 한국 제품들이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보다 오히려 저렴했어요. 똑같은 용량, 똑같은 에너지 효율 등급인데도 20-30% 정도 싸더라고요. 이상했어요. 보통 좋은 제품은 비싸게 마련인데 더 좋아 보이는 제품이 더 싸다니. 그날 밤 4대의 에어컨이 모두 설치된 제 작업실을 둘러보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국 제품들이 확실히 인상적이었어요. 디자인도 세련되고 기능도 많고 설치도 쉬웠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성능이잖아요. 특히 텍사스의 지독한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어요. 저는 내일부터 본격적인 테스트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첫인상이 좋다고 해서 실제 성능까지 좋은 건 아니니까요. 7년 동안 수많은 제품을 테스트해온 경험상 겉보기와 실제 성능은 다른 경우가 많았거든요.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과연 내일부터 시작될 테스트에서 한국 제품들이 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화려한 포장에 속은 걸까? 답은 곧 나올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휴스턴의 기온은 어김없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이미 38도, 오후가 되면 43도까지 올라갈 예정이었어요. 텍사스 여름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저는 이런 극한 상황이야말로 에어컨의 진짜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테스트 환경이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테스트는 연속 가동 테스트였습니다. 4대의 에어컨을 동시에 켜고 48시간 동안 쉬지 않고 돌리는 거였어요. 설정 온도는 모두 22도로 맞췄고 풍량은 자동 모드로 설정했습니다. 각각 다른 방에 설치해서 동일한 조건을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처음 6시간까지는 모든 제품이 비슷하게 작동했습니다.
미국 브랜드 캐리어는 익숙한 우웅 소리를 내면서 강력하게 돌아갔고 중국 브랜드도 나름대로 열심히 냉방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 제품들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냉방 효과는 충분해 보였어요. 문제는 12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브랜드가 첫 번째로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미세한 진동이었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덜컹덜컹 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냉방 효과도 눈에 띄게 떨어지더라고요. 같은 설정 온도인데도 실내 온도가 24도까지 올라갔어요. 18시간째가 되자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중국 브랜드는 갑자기 뜨거운 바람을 내뿜기 시작했어요. 온도계를 확인해보니 압축기가 과열된 것 같았어요. 결국 자동으로 보호 모드에 들어가면서 작동을 멈췄습니다. 첫 번째 탈락자가 나온 거죠. 미국 브랜드 캐리어는 24시간까지는 버텼어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명백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압축기 소음이 평소보다 훨씬 커졌고 가끔씩 컥컥 하는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냉방 효과도 처음보다 현저히 떨어져서 실내 온도가 25도까지 올라갔어요. 32시간째 캐리어도 결국 항복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추더니 뜨거운 바람만 나오기 시작했어요. 디스플레이에는 에러 0356 코드가 떠 있었고 매뉴얼을 확인해보니 압축기 과열로 인한 자동 정지였어요. 이제 한국 제품 2대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한국 제품들의 상태였어요. LG 에어컨은 처음과 똑같이 조용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실내 온도도 정확히 22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삼성 제품은 더 신기했어요. 윈프리 모드로 돌아가고 있는데 바람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데도 냉방 효과는 완벽했어요. 저는 혹시 온도계가 잘못된 건 아닌지 의심스러워서 여러 개의 온도계로 다시 측정해봤어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한국 제품들은 32시간이 넘도록 처음과 동일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40시간이 지났을 때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다른 제품들은 모두 고장 났는데 한국 제품들은 여전히 멀쩡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에너지 소비량이었어요. 스마트 플러그를 통해 전력 사용량을 측정해봤는데 LG는 처음보다 오히려 전력 소비가 줄어들어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AI 기술이 효율적인 운전 패턴을 학습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삼성 제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윈프리 모드에서는 일반 모드 대비 77% 전력을 절약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측정해보니 정말 그랬어요. 같은 냉방 효과를 내면서도 전기를 훨씬 적게 먹고 있었던 거예요. 48시간 테스트가 끝났을 때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7년 동안 리뷰어로 살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연속 가동 테스트를 하면 모든 제품이 어느 정도 성능 저하를 보이기 마련인데 한국 제품들은 처음과 똑같은 성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소음 테스트도 해봤어요. 소음계로 측정해보니 LG는 22dB, 삼성은 19dB였어요. 도서관이 40dB 정도니까 그보다도 훨씬 조용한 수준이었어요. 반면 미국 제품은 정상 작동할 때도 45dB 이상이었고 과열되기 시작하면서는 60dB까지 올라갔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온도 정확성이었어요. 한국 제품들은 설정 온도인 22도를 정말 정확하게 유지했어요. LG 제품 사양을 확인해보니 0.5C의 정밀한 온도 제어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는데 정말 그 수준이었어요. 반면 다른 제품들은 2, 3도 정도의 편차가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한국 제품이 미국 제품보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좋을 수가 있나? 혹시 제가 뭔가 실수한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테스트 조건은 공정했고 결과도 명확했어요. 더 놀라운 건 이제야 겨우 첫 번째 테스트가 끝났다는 거였어요. 앞으로 더 극한 상황에서 테스트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니 과연 한국 제품들이 계속 이런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해졌어요. 그 순간 저는 지난 7년 동안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제품이 당연히 최고일 거라는 생각, 한국 제품은 아직 미국을 따라오지 못할 거라는 생각들이 얼마나 근거 없는 추측이었는지 말이에요. 첫 번째 테스트에서 받은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저는 더 극한 상황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휴스턴의 43도도 충분히 뜨겁지만 한국 에어컨들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인지 확인하려면 더 극단적인 테스트가 필요했어요. 저는 작업실 한 구석에 임시 열실을 만들었습니다. 두꺼운 단열재로 작은 공간을 만들고 산업용 히터 세대를 설치해서 인위적으로 온도를 50도까지 올렸어요. 진짜 사막 수준의 극한 환경을 재현한 거죠.
여기서 한국 에어컨 2대가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정말 궁금했어요. LG 듀얼 인버터를 먼저 투입했습니다. 50도의 열기 속에서 과연 정상 작동할까 싶었는데 놀랍게도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제품 사양을 다시 확인해 보니 Tropical Dual Inverter Compressor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최대 65도까지 작동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마케팅 문구인 줄 알았는데 정말이었나 봐요. 더 놀라운 건 온도 제어의 정밀함이었습니다. 50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실내 온도를 정확히 22도로 맞춰주고 있었어요. 온도계로 여러 번 확인해 봤는데 정말 0.5도 이내에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정말 의료용 장비 수준의 정밀함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았어요. 삼성 윈프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3,000개의 마이크로홀을 통해 나오는 바람은 정말 신기했어요. 바람이 불고 있다는 느낌은 거의 없는데 냉방 효과는 확실했거든요. 전력 소비량도 측정해봤는데 일반 냉방 모드 대비 정말 77% 절약되고 있었어요. 이런 기술이 어떻게 가능한지 정말 신기했어요. 극한 테스트를 하면서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이런 성능이면 실제 사막 지역에서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을까? 그래서 인터넷으로 중동 지역 리뷰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검색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카타르 월드컵 2022 스타디움에 한국 에어컨 기술이 대거 적용되었다는 기사를 발견했거든요. 세계 최고의 스포츠 이벤트에서 한국 기술을 선택했다는 건 그만큼 신뢰성이 입증되었다는 뜻이잖아요. 40도가 넘는 카타르에서 수만 명의 관중을 위한 냉방을 한국 기술이 담당했다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더 찾아보니 사우디아라비아의 NEOM 스마트시티에서 LG전자가 공식 파트너로 선정되었다는 뉴스도 있었어요. NEOM은 5천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인데 거기서 한국 기술을 선택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사막 한복판에 미래 도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에서 냉방 시스템을 한국에 맡겼다는 거니까요. 인도 시장 자료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인도는 여름에 54도까지 올라가는 극한 기후인데 삼성이 2025년 1분기에 시장 점유율을 전년 대비 2배로 늘려 10%를 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극한 더위에서 한국 제품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UAE 보건부 통계였습니다. 한국 에어컨 보급 이후 열사병 관련 병원 방문이 40% 감소했다는 데이터를 발견했거든요. 이건 단순한 제품 성능을 넘어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는 의미였어요. 기술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는 거죠. 그 순간 저는 제가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게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극한 환경에서 사람들을 지켜주는 생명 유지 장치였던 거예요. 특히 기후변화로 전 세계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좀 더 구체적인 기술 차이를 알고 싶어서 제품들을 분해해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AS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리뷰어로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면 내부 구조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분해 결과는 정말 눈을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LG의 리니어 컴프레서는 기존 회전식과 완전히 다른 구조였어요. 왕복 운동을 하는 피스톤 방식인데 마찰 부분이 현저히 적어서 내구성이 훨씬 뛰어날 것 같았어요. 부품 하나하나도 정밀하게 만들어져 있었고 배선 정리도 완벽했어요. 삼성 제품은 또 다른 방식으로 놀라웠습니다. 디지털 인버터 컴프레서의 모터 부분을 보니 자석과 코일의 배치가 정말 정교했어요. 이런 구조라면 에너지 효율이 높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전체적인 설계가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반면 미국 제품의 내부는 상대적으로 투박해 보였어요. 부품 자체의 품질은 나쁘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설계 철학이 달랐어요. 크고 강력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 반면 한국 제품들은 효율성과 정밀함에 중점을 둔 것 같았어요. 밤늦게까지 자료를 찾아보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에어컨의 우수성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의 연구개발과 기술 축적의 결과였던 거죠. LG는 1999년부터 25년간 인버터 기술을 발전시켜왔고 삼성도 8세대에 걸쳐 디지털 인버터를 개선해왔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들이 단순히 기술만 발전시킨 게 아니라 실제 사용자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했다는 점이었어요. 사막의 극한 더위, 인도의 불안정한 전력 공급, 유럽의 까다로운 환경 기준까지 모든 상황을 고려한 글로벌 제품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저는 컴퓨터를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한국 기술에 대한 경외감으로 가득했어요. 35년을 살면서 이렇게 기술력에 감동받은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내일은 마지막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이미 결과는 뻔해 보였어요. 며칠간의 극한 테스트를 마치고 나니 저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국 에어컨은 단순히 좋은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제품이었어요. 7년간 리뷰어로 살아오면서 이렇게 압도적인 성능 차이를 본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그 다음 주 저는 집 전체의 에어컨을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5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결정을 이렇게 빨리 내린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확신이 섰거든요. 텍사스의 지독한 더위 속에서 매년 고생할 바에야 아예 확실한 해결책을 선택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설치 과정에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기존 미국 브랜드 에어컨들을 철거하는 데만 하루 종일 걸렸는데 한국 제품 설치는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끝났어요. 설치 기사분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제이슨, 이 에어컨들 정말 가벼우면서도 튼튼하네요. 20년 넘게 이 일 해왔는데 이런 건 처음 봐요. 설치 기사분은 60대 중반의 베테랑이셨는데 한국 제품의 설계에 대해 계속 감탄하시더라고요. 특히 배관 연결 부분이 정말 정교하다면서 이런 디테일을 구현하려면 얼마나 많은 연구가 필요했을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집 전체에 한국 에어컨이 설치된 후의 변화는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우선 전기요금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이전보다 30% 이상 절약되고 있었거든요. LG 띵큐 앱으로 확인해보니 AI 기술이 우리 가족의 생활 패턴을 학습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전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여름만 되면 에어컨 고장 걱정에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특히 밤에 갑자기 고장나면 정말 지옥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었어요. 한국 제품들은 정말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런 경험을 제 유튜브 채널에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에어컨이 텍사스 사막을 정복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었어요. 평소 제 영상들이 평균 5만 조회수 정도였는데 이 영상은 올린 지 이틀 만에 50만 조회수를 돌파했어요. 댓글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담이 쏟아졌어요. 플로리다에서 온 댓글, 저희도 LG 에어컨 5년째 쓰고 있는데 한 번도 고장 난 적 없어요. 허리케인 시즌에도 끄떡없었고요. 애리조나에서 온 댓글, 여기 사막 지역인데 삼성 에어컨 쓰고 나서 삶이 바뀌었어요. 48도까지 올라가는 날에도 완벽하게 냉방돼요. 특히 중동에서 온 댓글들이 감동적이었어요. 아랍에미리트에서 10년째 LG 에어컨 쓰고 있습니다. 50도 넘는 여름에도 가족을 지켜주는 생명줄 같은 존재예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 기술이 전 세계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을 넘어서 정말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한국 기업들의 사회적 기여였습니다. 인도 LG 스리시티 공장에서는 1495개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했고 15,000개의 간접 일자리까지 만들어냈다고 하더라고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공장도 마찬가지였고요. 기술력뿐만 아니라 현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환경 측면에서의 기여도 대단했어요. EPA 자료에 따르면 한국 에어컨들의 에너지 효율성 덕분에 연간 수백만 톤의 CO2 배출량이 절약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후변화가 심각한 문제인 요즘 이런 기술의 가치는 정말 소중한 것 같았어요.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여러 언론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휴스턴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심지어 전국 방송에서도 출연 제의가 들어왔어요. 한국 에어컨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거웠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메시지였어요. 그분은 87세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작년 여름에 기존 에어컨이 고장나서 큰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영상을 보고 한국 에어컨으로 바꿨는데 할머니께서 정말 편안해 하신다면서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단순한 제품 리뷰를 넘어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좋은 기술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요즘 텍사스의 여름이 시작되고 있어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벌써부터 걱정이 많았는데 올해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한국 에어컨들이 집 전체를 쾌적하게 지켜주고 있거든요. 43도가 넘는 날에도 집안은 항상 22도를 유지하고 전기요금 걱정도 없어요. 저녁에 가족들과 시원한 집에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종종 생각해요. 만약 그때 그 기사를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여전히 미국 브랜드만 고집하면서 제 손에 든 낡은 흑백 사진 속 할아버지는 22살이었습니다. 1919년 파나마운하 건설 현장에서 곡괭이를 든 채
카메라를 바라보는 그분의 눈빛은 지금도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듭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00년 후인 2019년 3월, 저는 파나마시티 중앙정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제 인생 최대의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파나마 메트로 3호선, 세계 최초로 파나마운하 지하를 관통하는 해저 터널 지하철. 회의실을 가득 메운 정부 관계자들과 언론인들 앞에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획안을 설명했습니다. 지하 65m 깊이에서 파나마운하를 가로지르는 25억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습니다. 파나마시티와 코론 지역을 연결하는 생명선이자 우리나라가 진정한 대륙간 교통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현재 파나마시티 시민들은 매일 평균 2시간의 교통체증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에 띄운 교통량 데이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파나마운하를 건너는 유일한 다리인 아메리카 대교는 이미 포화 상태였습니다. 인구 250만의 파나마시티에서 매일 50만 대의 차량이 이 다리 하나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 아침마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아내 이사벨라가 1시간 넘게 차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도전은 기술적 난이도가 아니었습니다. 파나마운하 자체였습니다. 세계 해상 물동량의 6%가 지나가는 이 운하는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의 15%를 책임지는 경제의 심장입니다. 연간 14,000척의 선박이 통과하며 단 1시간의 운항 중단도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옵니다. 운하청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까지도 100년 역사의 운하에 상처를 낼 수는 없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서재에서 할아버지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아빠, 왜 그렇게 심각해? 12살 딸 소피아가 문을 살짝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빠가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고민이야. 할아버지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할아버지도 큰 일을 해냈잖아. 아이의 순수한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습니다. 할아버지 세대가 불가능해 보이던 운하를 완성했듯이 이제는 저희가 그 운하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파나마의 미래를 열어야 할 차례였습니다. 이틀 후 첫 번째 기술 검토 회의에서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파나마 운하 위가 아닌 아래로 갑니다. 지하 65m 깊이에서 정밀한 터널을 뚫어 운하의 해저 지반을 통과할 것입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파나마 운하의 해저 지질은 복잡했습니다. 연약한 점토층과 안반층이 교차하고 무엇보다 바닷물의 염분이 스며든 특수한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MIT에서 배운 최신 터널, 공학이론과 세계 각국의 해저 터널 사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 이사벨라와 함께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우리는 발코니에서 멀리 보이는 파나마 운하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야 해. 소피아와 루시아가 어른이 되었을 때 지금보다 더 나은 파나마에서 살게 하고 싶어. 이사벨라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건축가인 그녀도 파나마시티의 도시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국제 입찰 공고가 나갔습니다. 유럽, 미국, 중국의 주요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매일 밤 각국 건설사들의 기술력과 경험을 분석하며 준비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프로젝트 중 하나가 될 것이 분명했지만 파나마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곡괭이로 운하를 파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첨단 기술로 지하 깊은 곳에 새로운 길을 만들 차례였습니다. 100년의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파나마인의 의지였습니다. 입찰 마감일로부터 2달이 지난 어느 금요일 오후, 저는 교통부 제 사무실에서 마지막 거절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독일의 호크티프, 프랑스의 부이그, 중국의 중국중철건설공사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사들이 하나둘씩 손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호크티프로부터 왔습니다. 유럽 최대 건설사 중 하나인 이들이 보낸 공식 서한에는 차가운 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파나마 운하 해저 지질 조건의 불확실성과 염수 침투 위험, 그리고 운하 운영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고려할 때 당사로서는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호크티프는 독일에서 엘베 터널을 건설한 경험이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들조차 포기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 프로젝트가 무모한 도전일지도 모른다는 의미였습니다. 일주일 후 부이그의 답변도 비슷했습니다. 기술적 복잡성 대비 리스크가 과도하며 프로젝트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프랑스 기업답게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중국 중철건설공사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 불가능해 보이던 대형 인프라를 연달아 완성해온
그들마저 파나마운하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실패 위험을 감수하기 어렵다며 사퇴했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거절 서류들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기업들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과연 제가 놓친 것은 없었을까요? 더 큰 문제는 파나마 운하청의 강경한 반대였습니다. 운하청장 로베르토 로이 박사는 공개 기자회견에서 100년 역사의 파나마 운하에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없다며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운하 바로 아래로 터널을 뚫는다는 계획이 혹시라도 운하 바닥에 균열을 일으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론들도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파나마의 주요 일간지들은 연일 무모한 도전, 세금 낭비 같은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한 신문은 사설에서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국가의 생명줄인 운하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집에서도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이사벨라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프로젝트 보고서를 작성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걱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여보,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 운하 위로 또 다른 다리를 놓는다든지, 그럼 아메리카 대교처럼 또 막힐 거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제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본 12살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정말 안 되는 거야? 모르겠어.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안 된다고 하니까. 제 목소리에는 이미 패배감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정부 내부에서도 프로젝트 재검토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실현 가능성이 불분명한 프로젝트에 예산을 계속 투입하기 어렵다며 우회적으로 중단을 시사했습니다. 그해 11월 어느 비 오는 목요일, 교통부 장관이 저를 개별 면담에 불렀습니다. 카를로스, 당신의 열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것 같소. 장관의 말씀은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다른 부서로의 이동을 암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10년간 쌓아온 교통 전문가로서의 경력을 인정해서 명예로운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할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19년 파나마 운하 건설 당시에도 수많은 기술자들이 불가능하다며 포기했을 것입니다. 프랑스 기업이 먼저 시도했다가 실패한 후 미국이 다시 도전해서 성공시킨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미 완성된 운하 아래로 터널을 뚫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도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너무 무모했나요? 사진 속 할아버지는 여전히 희망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가 정말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벨라가 따뜻한 커피를 가져다 주며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당신이 최선을 다한 건 알아. 하지만 때로는 받아들이는 것도 용기야.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일을 제가 혼자서 강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파나마의 미래를 위한 꿈이었지만 그 꿈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9년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메트로 3호선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비서관을 통해 전달받은 메시지는 간결했지만 치명적이었습니다. 국가 재정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신중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사실상 프로젝트 중단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몇 분간 말을 잃었습니다. 8개월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준비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직도 각국 건설사들의 기술 검토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두 휴지 조각이 될 참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주요 뉴스에서는 무모한 메트로 3호선, 결국 백지화 수순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한 앵커는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프로젝트였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옳았다며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인터넷 댓글들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세금으로 꿈 꾸지 마라. 파나마 운하 망가뜨릴 뻔했네 같은 글들이 끝없이 올라왔습니다. 제 이름까지 거론되며 무능한 공무원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화요일 오후 교통부 차관이 저를 별도로 불렀습니다. 카를로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당신도 새로운 출발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소. 차관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국가항만청 기술이사 자리가 비었다며 그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사실상의 좌천이었지만 명예로운 퇴장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틀 후 목요일까지 답변을 주시면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파나마시티의 저녁 교통체증은 여전했습니다. 1시간 넘게 차가 막혀 있는 동안 수많은 시민들이 차 안에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제 꿈이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이사벨라가 준비한 저녁상에 가족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로 가득했을 식탁이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그러는데 12살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가 하던 일이 안 된다고 뉴스에 나왔다고 해요. 저는 수저를 든 손이 멈췄습니다. 아이까지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현실이 참담했습니다. 친구들이 놀렸어요? 아니요. 그냥 아빠가 슬퍼할까 봐 걱정했어요. 8살 루시아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괜찮아. 다른 일 하면 되잖아요. 아이들의 순수한 위로가 오히려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파나마의 미래를 바꾸는 일을 해내는 아버지로 기억되고 싶었습니다. 여보. 아이들 앞에서는 이사벨라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얼굴에 쓰여진 절망감을 감추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저는 서재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난 8개월간 작성한 수백 장의 설계도와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파나마운하의 지질 조사 자료, 해저터널 기술 검토서, 교통량 예측 분석까지 모든 것이 이제는 의미 없는 종이 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할아버지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1919년 파나마운하 건설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도 불가능하다고 했을까요? 프랑스가 먼저 시도했다가 실패했을 때 미국도 처음에는 주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왜 해낼 수 없을까요? 그때 이사벨라가 따뜻한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너무 자책하지 마.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하지만 결과는 실패야. 파나마의 교통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고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매일 교통체증에 시달릴 거야. 그게 당신만의 책임은 아니야. 세상에는 개인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어. 하지만 저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10년간 교통 전문가로 일하면서 쌓은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만든 계획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용기 있는 파트너를 찾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파나마운하의 야경을 바라보며 내일 차관에게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항만청으로 이동해서 평범한 공무원으로 남은 인생을 보내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일까요? 새벽 5시경, 저는 발코니에 나가 운하를 바라봤습니다.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컨테이너선 한 척이 천천히 운하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100년 전 할아버지 세대가 만든 이 기적적인 수로가 여전히 전 세계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지막 희망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아직 한 곳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입찰 공고를 본 한국의 현대건설. 아직 그들로부터는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기대하지 않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건설사들도 모두 포기한 프로젝트를 과연 한국 회사가 해낼 수 있을까요? 목요일 오전 9시 차관에게 답변을 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사직서를 작성할 마음으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현대건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입찰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계 유수의 건설사들이 모두 포기한 프로젝트에 한국 회사가 도전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확실한가요? 네. 다음 주 화요일에 기술진이 파나마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다시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대건설이라는 이름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수많은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한국의 대표 건설사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들이 파나마운하 해저터널이라는 전례 없는 도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즉시 현대건설에 대한 자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975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된 그들의 해외 진출 역사는 49년에 달했습니다. 그동안 60여 개국에서 880여 개의 프로젝트를 완수하며 누적 수주액만 2,32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실적이었습니다. 석유 플랜트, 담수화 시설, 고속도로부터 최근의 신도시 건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검증된 기술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사막이라는 극한 환경에서 대형 인프라를 완성한 경험은 파나마운하의 복잡한 지질 조건을 다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화요일 오후 2시 파나마시티 국제공항에서 현대건설 기술진을 맞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들은 생각보다 젊었습니다. 팀장인 김 부장은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터널 전문가인 이 차장은 30대 후반 정도였습니다.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온 것은 이 프로젝트가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도전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서 다른 건설사들과는 확연히 다른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다음날 현장 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파나마 운하를 내려다볼 수 있는 미라플로레스 전망대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은 운하의 구조와 주변 지형을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이 차장이 들고 온 최신 지질 탐사 장비를 보며 저는 이들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진지한 기술적 검토를 위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하 65m 깊이라면 운하 바닥으로부터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차장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가 정말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가진 비공식 만찬에서 김 부장이 들려준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저희는 지난 20년간 중동에서 사막 아래 송유관, 터널, 해수담 수화 시설의 해저, 취수터널 등을 건설해왔습니다. 파나마 운하의 지질 조건이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히 극복 가능한 도전입니다. 그는 차분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기업들이 리스크를 강조하며 후퇴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접근이었습니다. 완벽한 시공은 현대건설이 처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김 부장의 말에는 한국인 특유의 뚝심과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오랜만에 밝은 표정으로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한국 회사가 우리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나섰어. 이사벨라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정말? 그럼 다시 희망이 생긴 거야?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다행이야. 소피아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빠,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글쎄, 아빠가 보기엔 할아버지 세대와 비슷한 것 같아.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 사람들 말이야. 그 주 금요일까지 현대건설 기술진은 파나마에 머물며 치밀한 기술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자료와 분석 결과를 보며 저는 이들이 단순히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공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날 오후 김 부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과장님,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파나마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과장님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현대건설이야말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프로젝트를 현실로 만들어줄 파트너라는 것을. 한국 기술진이 떠난 후 저는 서재에서 할아버지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100년 전 할아버지도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동반자를 만났을 때의 감격 말입니다. 할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틀 후 월요일, 현대건설로부터 정식 입찰서가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메트로 3호선 프로젝트가 단순한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세계가 포기한 프로젝트에 한국이 희망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2020년 3월 12일 오전 10시 파나마시티 코스타델 에스테 지역에서 메트로 3호선 착공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할아버지의 낡은 흑백 사진을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착공식장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과 현대건설 임원진이 참석했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이 프로젝트의 중단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축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빠르게 변하는 법이었습니다. 현대건설 김 상무와 악수를 나누는 순간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의 모든 좌절과 절망이 한순간에 희망으로 바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과장님,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함께 파나마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죠. 김 상무의 말에는 한국인 특유의 든든함이 묻어났습니다. 공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현대건설이 가져온 최신 터널 굴착 기술은 파나마 운하의 복잡한 지질 조건을 하나씩 극복해 나갔습니다. 특히 해저 점토층과 안반층이 교차하는 구간에서 보여준 정밀 시공 기술은 현지 엔지니어들조차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 2020년 9월이었습니다. 터널이 파나마 운하 바로 아래 구간을 통과하는 시점이었습니다. 만약 시공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다면 100년 역사의 운하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현장 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굴착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은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표시되는 터널의 위치가 조금씩 우나 아래를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통과 완료했습니다. 현장 소장의 외침이 들렸을 때 관제센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파나마 운하에는 단 1mm의 손상도 없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운하 아래를 관통하는 해저 터널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가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해냈어. 정말 해냈어. 이사벨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아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소피아와 루시아도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비록 아이들은 기술적인 세부사항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빠가 해내고 싶어 했던 일이 성공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뻤습니다. 2023 여름, 드디어 첫 시운전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특별히 가족들을 초대해서 함께 첫 지하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14살이 된 소피아와 10살 루시아, 그리고 이사벨라와 함께 코로역에서 첫 열차에 올랐습니다. 지하철이 터널 속으로 들어가자 소피아가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아빠, 지금 우리가 파나마 운하 아래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 우리는 할아버지가 만든 운하 아래 65m 깊이를 달리고 있어. 루시아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물고기들도 우리 위에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을 보며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파나마의 미래를 여는 희망의 통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터널을 통과해서 파나마시티 중심가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2분이었습니다. 과거 아메리카 대교를 이용해서 1시간 이상 걸리던 거리를 12분 만에 주파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랜만에 할아버지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할아버지는 여전히 희망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해냈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든 운하 위에 이제 우리가 지하에 새로운 길을 만들었어요.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1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할아버지와 제가 하나로 연결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메트로 3호선이 정식 개통된 후 파나마시티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50만 명의 시민들이 이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었고 파나마시티와 코론 지역 간의 이동 시간은 평균 40분 단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 택시 기사가 저에게 말한 바에 따르면 지하철 개통 후 교통체증이 현저히 줄어들어 택시 운행 시간도 크게 단축되었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저도 집에 일찍 들어가서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파나마 전체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2024 봄, 메트로 3호선은 미국 토모카케로부터 우수 프로젝트상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초의 운하 관통 해저 터널이라는 기술적 혁신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시상식에서 저는 현대건설 김상무와 다시 만났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함께 만든 기적입니다. 아니요. 한국의 기술이 만든 기적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파나마시티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반짝이는 지하철의 불빛. 저는 20년간 반도체 소재 시장을 분석해온 마이클 로렌스입니다. 2019년 일본이 한국에 수출 규제를 가했을 때 저를 포함한 모든 전문가들이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끝났다. 포토레지스트 93%, 불화수소 42% 일본 의존이었거든요. 그런데 5년 후인 지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1위 기업 JSR이 한국에 공장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도대체 이 짧은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놀라운 역전 스토리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2018년 도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8년 11월 도쿄 JSR 본사에서 열린 반도체 소재 전망 세미나에 참석했던 그날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는 당시 블룸버그에서 반도체 소재 담당 수석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었고 JSR은 제가 20년 넘게 지켜봐 온 포토레지스트 절대 강자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벽면을 가득 채운 차트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전 세계 포토레지스트 시장에서 JSR이 28% 점유율로 부동의 1위, 도쿄응화공업이 26%로 2위, 시네츠화학이 23%로 3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 5개사가 무려 94%의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JSR의 다케다 히로시 전무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우 자신감 있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한국 시장이 JSR에게 얼마나 중요한 고객인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JSR 포토레지스트의 최대 구매처였거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다케다 전무가 보여준 수치였습니다. 한국이 JSR에 지불하는 포토레지스트 구매액은 연간 약 5천억 원 수준이었지만 이 소재로 만든 한국 반도체의 전 세계 수출액은 무려 170조 원에 달했습니다. 34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소재를 일본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해도 결국 일본의 소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마치 아무리 훌륭한 요리사라도 재료가 없으면 요리를 할 수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다케다 전무와 개별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JSR의 기술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20년은 걸릴 것이고 그마저도 불가능할 거라고 했습니다. 포토레지스트 제조에는 수천 가지 화학 물질의 정밀한 배합과 온도, 습도 조절이 필요한데 이런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축적될 수 없다는 이유였죠. 실제로 당시 한국의 포토레지스트 자급률은 고작 7%에 불과했습니다. 불화수소는 58%, 불화폴리이미드는 55% 정도였지만 가장 핵심적인 포토레지스트만큼은 거의 전량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특히 최첨단 공정에 필요한 극자 외선용 포토레지스트는 100% 일본산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반도체의 아킬레스건, 소재 의존의 위험성이었어요. 하지만 그 위험성이 현실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경제적으로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일본이 굳이 이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해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도쿄의 고층 호텔에서 내려다본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일본 반도체, 소재 산업의 찬란한 미래를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JSR을 비롯한 일본 소재 기업들의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은 절대 흔들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불과 몇 달 후 모든 것이 뒤바뀔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일본이 스스로 이 완벽한 생태계를 흔들어 놓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운명은 영원히 일본의 손안에 있을 것이라고 말이에요. 2019년 7월 4일 오전, 저는 뉴욕 사무실에서 평소와 같이 아시아 시장 리포트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발표된 긴급 보도자료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세계 품목의 수출 절차를 강화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를 기존의 일반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하겠다는 발표였죠. 저는 처음에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업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제 휴대폰은 아시아 각지의 고객들과 동료들의 전화로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모두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지, 한국 반도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고 싶어 했거든요. 저는 급히 JSR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케다 전무와 연결되자마자 그의 목소리에서 묘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비축해둔 재고는 기껏해야 3개월치밖에 안 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결국 일본에게 다시 손을 벌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수치를 보면 일본의 자신감이 이해됐습니다.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 한국의 대일본 포토레지스트 수입 의존도는 92%에 달했습니다. 불화수소는 44%, 불화폴리이미드는 94%였어요.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용하는 최첨단 극자 외선용 포토레지스트는 100% 일본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서울에서 들려온 소식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긴급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일본과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아예 소재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를 일시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압박감을 이용해 더 좋은 조건을 얻어내려는 협상 전술 정도로 봤거든요. 실제로 반도체 소재 개발에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간에 대체제를 찾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8월에 한국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추가 경정 예산 2,485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라 진짜 장기 투자를 시작한다는 신호였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솔브레인이라는 중견 화학 기업이 갑자기 불화수소 생산 공장 건설을 발표했어요. SK머티리얼즈도 초고순도 불화수소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동진세미켐은 포토레지스트 국산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요. 저는 이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20년간 일본이 쌓아온 기술 우위를 한국이 정말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는 무모한 도전에 불과한 걸까요? 그해 말 JSR의 실적 발표를 들어보니 흥미로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 향 수출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지 않았어요. 개별허가 절차가 복잡하긴 했지만 아예 수출이 중단된 것은 아니었거든요. 다케다 전무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한국의 국산화 시도는 결국 실패할 것이고 머지않아 다시 일본에 의존하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징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움직임에서 예전과는 다른 절박함과 체계성이 느껴졌던 거예요. 이것이 단순한 위기 대응이 아니라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근본적인 시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9년이 저물어갈 때 저는 내년에 아시아 반도체 소재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과연 한국의 도전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본의 예상대로 무너져 내릴까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2020년부터 벌어질 일들이 업계 전체의 상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2020년 1월, 저는 충남 공주에 있는 솔브레인 공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소재 국산화 시도가 정말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공장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솔브레인이 불과 6개월 만에 12N급 초고순도 액체 불화수소 생산 공장을 완공한 것이었어요. 12N급이라는 건 순도가 99.999999999%라는 뜻입니다. 이는 일본 스텔라 케미파나 모리타 화학과 동일한 수준이었죠. 공장 관계자는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검증을 통과했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20년 넘게 축적한 기술을 한국이 정말 몇 개월 만에 따라잡았다는 건가요? 하지만 실제로 생산된 제품의 분석 결과를 보니 의구심이 사라졌어요. 품질 면에서 일본 제품과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경북 영주에서 들려왔습니다. SK머티리얼즈가 액체 불화수소보다 훨씬 까다로운 기체 불화수소 양산에 성공했다는 것이었어요. 기체 불화수소는 액체보다 관리가 10배 이상 어렵습니다. 온도와 압력 조절이 조금만 잘못돼도 불순물이 생기거든요. SK머티리얼즈는 3N급이라는 99.999% 순도의 초고순도 기체 불화수소를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술은 세계에서 일본 쇼와덴코만 보유하고 있던 독점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이를 단숨에 따라잡은 겁니다.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건 동진세미켐의 성과였습니다. 2021년 3월, 이 회사가 극자 외선용 포토레지스트 개발에 성공했다는 발표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극자 외선용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소재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입니다. 이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백 가지 화학 물질을 나노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조합해야 합니다. 온도는 0.1도, 습도는 0.01% 단위로 조절해야 하고요. JSR도 이 기술을 완성하는데 15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동진세미캠은 불과 2년 만에 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동진세미캠 연구소를 직접 방문해 봤습니다. 연구원들의 눈빛이 달랐어요. 마치 불가능한 일을 해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연구소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이 20년 걸린 일을 2년 만에 해낸 비결은 절박함이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솔브레인은 매출의 15%를 연구개발에 투자했어요. SK머티리얼즈는 20%를 넘겼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평균 연구개발 투자율이 8% 수준인 것을 생각하면 2배 이상 많은 투자였죠. 더 중요한 건 접근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기존 기술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이었다면 한국 기업들은 아예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어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소재 설계, 디지털 트윈을 이용한 공정 최적화 같은 첨단 기술을 과감하게 도입했습니다. 2021년 말, 저는 놀라운 통계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불화수소 일본 의존도가 41.9%에서 7.7%로 급감한 것이었어요. 포토레지스트 의존도도 93.2%에서 77.4%로 떨어졌습니다. 불과 2년 만에 이런 변화를 이뤄낸 것이었죠.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 기업들의 협력 방식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경쟁사임에도 불구하고 소재 국산화에서는 힘을 합쳤어요. 백광산업이 고순도 염화수소를 개발할 때도 양사가 공동으로 기술 검증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이 시기를 지켜보면서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소재 국산화는 단순한 대체재 개발이 아니었어요. 아예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부와 민간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었죠. 2022년 초, 제가 받은 한 통의 이메일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JSR 다케다 전무로부터 온 것이었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JSR이 한국에 포토레지스트 생산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더 이상 한국이 일본에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일본이 한국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애쓰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추격이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소재 생태계의 근본적인 권력 이동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2022년 3월 16일, 저는 인천 송도에서 벌어진 상황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일본 도쿄응화공업이 급하게 건설한 극자 외선용 포토레지스트 생산 라인이 본격 가동을 시작한 날이었어요. 이 광경을 보면서 저는 정말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수출 규제를 가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공장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마치 포위 공격을 하던 군대가 오히려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상황과 같았습니다. 도쿄응화공업의 결정 뒤에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소재 국산화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면서 자칫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거대한 고객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던 거죠. 특히 동진세미캠이 극자 외선용 포토레지스트 개발에 성공하면서 위기감이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은 JSR에서 들려왔습니다. 다케다 전무가 제게 보낸 이메일에는 믿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JSR이 충북 청주 오창에 있는 기존 디스플레이 소재 공장을 확장해서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 생산 라인을 추가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JSR은 세계 포토레지스트 시장 점유율 28%를 차지하는
절대적 1위 기업이었습니다. 그런 회사가 고객 현지에 생산 기지를 만든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마치 맥도날드가 특정 도시의 햄버거 시장을 잃지 않기 위해 그 도시에만 특별한 레시피로 매장을 내는 것과 같았죠. 저는 JSR의 결정 배경을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업계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삼성전자가 JSR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공급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소재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죠. 이는 JSR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JSR 매출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고객이었거든요. 만약 삼성이 JSR 제품 사용을 중단한다면 회사 전체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더욱 당황스러운 건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였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특화 단지를 조성하면서 해외 기업들에게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했어요. 토지 임대료 50% 할인,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비 지원까지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일본 기업들에게 한국에 와서 함께 경쟁하자는 메시지나 다름없었어요.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일본이 기술과 소재를 독점하고 한국이 이를 구매하는 일방적인 관계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선택권을 가지게 된 겁니다. 2022년 하반기, 더욱 극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또 다른 포토레지스트 업체인 도쿄오카 공업도 한국 인천 공장의 생산량을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이었어요. 심지어 극자 외선용 포토레지스트까지 한국에서 직접 생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저는 한 가지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의 품질이 일본 본사 제품과 거의 동일하다는 점이었어요. 이는 기술 이전의 수준이 단순한 조립이나 가공이 아니라 완전한 현지화라는 의미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공급망의 변화였습니다. 한국에서 생산된 일본 기업의 소재들이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도 수출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한국이 일본 소재의 아시아 허브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역사적 아이러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시작한 수출 규제가 오히려 일본 기업들을 한국으로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은 거예요. 마치 적을 물리치려다 오히려 적의 영토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보면서 국제 비즈니스의 복잡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압도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결국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3년 초, 저는 한국 반도체 소재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풍경은 정말 상징적이었어요. 일본 기업들의 부스 대부분이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들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생산된 일본 기술의 소재들이었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반도체 소재 생태계의 중심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일본이 시작한 수출 규제가 오히려 한국을 새로운 글로벌 소재 허브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산 기지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산업의 헤게모니 자체가 바뀌는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2023년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국제 반도체 소재 컨퍼런스에서 저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네덜란드 ASML의 구매 담당 부사장이 발표한 내용이 업계 전체를 경악시켰거든요. ASML이 앞으로 극자 외선 노광장 비용 소재 조달을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ASML은 극자 외선 노광장비의 독점 공급업체입니다. 이 회사가 한국 소재를 인정했다는 것은 곧 한국의 기술력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도달했다는 의미였어요. 발표가 끝나자 회장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대만 TSMC의 발표였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한국산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를 정식 승인했다는 내용이었어요. TSMC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가진 회사로 유명합니다. 그런 회사가 한국 소재를 인정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JSR 다케다 전무의 표정을 지켜봤습니다. 평소에 자신만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매우 굳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컨퍼런스가 끝난 후 그와 짧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의 말투에서 깊은 위기감이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수치로 확인해 보니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2023년 한국의 불화수소 일본 의존도는 7.7%까지 떨어졌어요. 2018년 41.9%에서 무려 34.2%포인트나 감소한 것이었습니다. 포토레지스트 의존도도 93.2%에서 50% 이하로 급감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역방향 흐름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일본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솔브레인이 일본 반도체 기업에 불화수소를 수출하기 시작했고, 동진세미캠도 일본 디스플레이 업체들과 포토레지스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 역사가 뒤바뀌는 걸 실감했습니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일본의 소재를 구걸하던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한국이 일본의 소재를 수출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2024년 초 더욱 극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산업혁신투자기구를 통해 JSR을 1조 엔에 인수한다고 발표한 것이었어요. 이는 JSR이 한국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방증이었습니다. JSR 인수 소식을 들은 저는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2018년 도쿄 본사에서 만났던 그 자신만만한 JSR이 이제는 정부 지원 없이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마치 한때 무적이던 거대한 전함이 작은 어뢰 몇 발에 침몰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성과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SK머티리얼즈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도 불화수소 공급을 확대했어요. 동진세미캠은 유럽 반도체 기업들과 포토레지스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이 이제 일본을 넘어 글로벌 소재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었던 거죠.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2024년 6월에 일어났습니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인공지능 칩 생산을 위해 한국산 극자 외선용 포토레지스트를 정식 승인한다고 발표한 것이었어요. 엔비디아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가 한국 소재를 선택했다는 건 정말 의미가 컸죠.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20년 애널리스트 경력에서 이런 극적인 산업 지형 변화는 처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지각판이 움직여서 대륙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는 것과 같았어요. 더욱 놀라운 건 한국 기업들의 기술 혁신 속도였습니다. MHD라는 SK 하이닉스 사내 벤처에서 시작된 회사가 포토레지스트뿐만 아니라 반사방지막, 하드마스크까지 다양한 소재를 개발해냈어요. 이는 일본 기업들도 수십 년에 걸쳐 하나씩 개발했던 기술들이었습니다. 캠트로닉스라는 또 다른 한국 기업은 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아세트산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이 소재는 일본과 독일 기업이 90% 점유율을 유지하던 분야였어요. 하지만 한국이 이마저도 따라잡기 시작한 겁니다. 2024년 하반기, 저는 한 가지 더 놀라운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소재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특허 출원이 일본을 추월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이는 단순히 기존 기술을 따라잡는 수준을 넘어 이제 한국이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제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이 더 이상 일본의 기술을 따라가는 추격자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선도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2024년 말 서울에서 열린 국제 반도체 소재 심포지엄이었습니다.
전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구매 담당자들이 한국 기업들의 부스에 몰려들었어요. 반면 일본 기업들의 부스는 상대적으로 한산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역전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2025년 1월, 저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반도체 소재 전시회를 마지막으로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풍경은 지난 7년간의 변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완벽한 요약이었어요. 한국관에는 전 세계 바이어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솔브레인, SK머티리얼즈, 동진세미캠, MHD까지 한국 기업들의 부스마다 상담을 위해 줄을 선 글로벌 고객들로 북적였어요. 미국 인텔, 대만 TSMC, 중국 SMIC 구매팀들이 모두 한국 소재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관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JSR이나 도쿄응화공업 부스에도 방문객들은 있었지만 예전처럼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본 기업 담당자들이 고객들을 찾아다니며 영업하는 모습이 더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2018년 도쿄에서 만났던 JSR의 그 자신만만한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었거든요. 마치 왕좌에서 내려온 왕이 신하들 사이를 헤매는 것 같았어요. 전시회 둘째 날, 저는 더욱 인상 깊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의 한 중소기업 부스에서 일본 대기업 임원이 정중하게 머리를 숙이며 인사하는 모습이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변화를 수치로 확인해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2024년 한국의 반도체 소재 자금률이 75%에 도달했다는 것이었어요. 2018년 20%에서 불과 6년 만에 55%포인트나 상승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는 자금률이 60%를 넘어섰죠. 더욱 의미 있는 변화는 무역 수지였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소재 무역 수지가 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한 것이었어요. 이제 한국이 소재를 수입하는 것보다 수출하는 양이 더 많아진 겁니다. 완전한 역전이었죠. 저는 이런 변화의 배경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의 연구개발 현황을 조사해봤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반도체 소재 기업들의 평균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매출의 18%에 달했습니다. 이는 일본 기업들의 평균 8%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어요. 더 인상적인 건 연구개발의 질적 변화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더 이상 일본 기술을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소재 설계, 디지털 트윈 기반 공정 최적화, 친환경 소재 개발까지 차세대 기술을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전략이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직접 연구개발센터와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있었어요. 솔브레인은 미국 텍사스에, SK머티리얼즈는 독일에 각각 현지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는 과거 일본 기업들이 사용했던 전략과 정확히 같은 방식이었어요.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건 말이죠. 이제 한국이 일본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 겁니다. 저는 또한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도 주목했습니다. 단순히 국산화 지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글로벌 소재 허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외국 기업들의 연구개발 센터 유치,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 지원, 글로벌 인재 유치까지 종합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인재 흐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의 우수한 화학 엔지니어들이 일본 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일본의 소재 전문가들이 한국 기업으로 스카우트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JSR과 스미토모 화학에서 근무했던 일본인 연구원 몇 명이 한국 기업으로 이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들은 한국 기업의 더 나은 연구 환경과 성장 가능성에 매력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전시회 마지막 날,
저는 한 가지 더 인상 깊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의 젊은 연구원이 일본의 베테랑 엔지니어에게 새로운 소재 기술을 설명하는 모습이었어요. 일본 엔지니어는 마치 학생처럼 열심히 메모를 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한국이 완전한 주도권을 잡았다는 것을 말이에요. 단순히 시장 점유율의 변화가 아니라 기술 리더십 자체가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미래를 전망해보면 이런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미 차세대 반도체 소재 연구에서 글로벌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용 특수 소재, 양자 컴퓨터용 소재, 친환경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20년간 반도체 소재 시장을 지켜본 애널리스트로서 이런 극적인 변화를 목격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일본이 수십 년간 쌓아온 소재 왕국의 왕관이 한국으로 넘어가는 역사적 순간을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었거든요.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소재 기술의 새로운 메카로서 말이에요. 한국의 반도체 소재 독립은 단순한 기술, 추격의 성공을 넘어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시하는 역사적 성취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의